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바람 소리만이 골짜기를 채우던 깊은 곳에 기와지붕이 낡아가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본래 이 진사댁이라 불리며 한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곳이었으나 주인인 이 진사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밤마당에 낙엽만이 굴러다니는 쓸쓸한 형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일찍 들이우는 이 마을의 겨울 초입은 유난히 춥고 매서워서 집안의 온기마저 식어가는 듯했고 그 차가운 기운은 안방을 차지하고 앉은 주인 여자의 마음속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세상을 떠난 진사가 남기고 간 딸 서연과 진사가 뒤늦게 맞이한 후처인 박씨, 그리고 박씨가 데리고 들어와 진사의 성을 따르게 한 아들 형준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형준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고 집에는 두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처가 낳은 딸로 얼굴이 희고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으나 계모인 박씨의 눈에는 그저 내 아들이 차지해야 할 몫을 축내는 밉살스러운 존재로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여의자 계모를 친어머니처럼 섬기며 집안의 온갖 도문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박씨의 차가운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더 매서워지기만 했습니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어느 날 서연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우물가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손등이 벌겋게 부르지만 그녀는 한양에 가 있는 남동생 형준이 춥지나 않을까, 배를 택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자신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묵묵히 부엌일을 해나갔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서연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으나 이내 박씨가 잠에서 깰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서둘러 아침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안방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있던 박씨는 서연이 들고 온 밥상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타박을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거칠다는 둥, 국이 너무 짜다는 둥. 온갖 트집을 잡아대는 박씨의 목소리에는 서연에 대한 미움이 가득 서려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반찬 투정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욕심과 불안에서 나오는 표독스러움이었습니다. 박씨는 서연이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로지 한양에 있는 아들 형준의 출세와 그를 뒷바라지할 돈 생각뿐이었기에 눈앞에 있는 의붓딸은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박씨가 이토록 돈에 집착하게 된 것은 기울어가는 가세 속에서 아들 형준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 과거에 급제시키고 다시금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엽전 꾸러미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지만 들어가는 돈은 많고 나오는 돈은 없어 늘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화살은 애꿎은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혼기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혼처를 알아보기는커녕 혼수를 장만해줄 돈이 아까워 차라리 평생 집에서 부려먹거나 어디 돈 많은 집에 팔아넘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 몇 개가 위태롭게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서연의 처지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에 나와 비지를 하며 그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는데 떨어지는 낙엽 하나하나가 자신의 신세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성이 착하고 순종적인지라 계모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그것이 다 가난한 살림 때문이려니 생각하며 원망보다는 더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돕겠다는 기특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문틈으로 마당을 쓸고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담뱃대에 불을 붙였는데 길게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 사이로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고운 자태가 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얼굴과 맵시라면 어디 부잣집의 첩실이나 후처로 보내 한미천 단단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흉계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들 형준이 과거에 급제하려면 든든한 뒷배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지금 가진 논밭 몇 마지기로는 턱도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박 씨의 마음을 더욱 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효심과 부지런함을 칭찬하며 입을 모았지만 정작 집안의 주인인 박 씨는 그런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듯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서연을 칭찬하면 할수록 자신이 의붓딸을 구박하는 악독한 계모로 비치는 것 같아 싫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 형준보다 서연이 더 돋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에게 있어 자식은 오로지 배 아파 낳은 형준 하나뿐이었고 서연은 그저 남의 자식, 아니 언젠가는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혹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터에 다녀온 박 씨는 마을 어귀에서 중매쟁이 할멈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할멈이 넌지시 던진 말이 박 씨의 귀에 번개처럼 꽂히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최 부자라는 노인이 있는데 나이가 70이 넘어 병석에 누운 지 오래되었으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수발을 들 젊고 얌전한 처자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매쟁이는 혀를 내두르며 그 노인이 첩을 들이는 대가로 내건 돈이 기와집 몇 채 값은 된다고 속삭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안방에 틀어박혀 곰방대를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서연을 최 부자에게 보내고 받은 돈으로 아들의 앞길을 닦아주는 환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칠순 노인의 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꽃다운 처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고 고생길이 훤한 일이었으나 박 씨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불행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내 아들 형준이, 우리 형준이 정승 판서 만들어야지 하는 일념 하나로 인륜을 저버릴 무서운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자 박 씨는 평소와 다르게 짐짓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연에게 가까이 앉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서연은 영문을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다소곳이 앉았는데 박 씨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짐짓 걱정해주는 척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계모가 갑자기 혼사 이야기를 꺼내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착각에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서연의 순진한 반응을 살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아주 점잖고 재산도 넉넉한 집안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너를 추천했다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나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무엇보다 너를 아주 아껴줄 것이라며 가난한 우리 집 형편의 과분한 자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습니다. 서연은 그저 어머니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을 이끌어 오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누워 어머니가 말한 혼처에 대해 생각하며 뒤척였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러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혀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앞날의 불길함을 예고하는 듯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야속하게도 꿈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선잠에서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는 서연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않고 방 안에만 있게 하더니 장에서 사온 싸구려 분을 발라보게 하고 낡은 옷을 수선해 입히는 등 부산을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이 드디어 시집을 간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박 씨가 퍼뜨린 소문대로 서연이 좋은 집에 시집가게 되었다고 믿으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축하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연은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집안 내력도 자세히 모른 채 그저 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믿으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오랫동안 거들어온 늙은 하인 귀덕 어멈은 박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듣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귀덕 어멈은 이 집안의 대소사를 겪으며 박 씨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돈 한 푼 안 쓰고 서연을 시집 보낼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몰래 서연을 불러내어 아기씨, 어머님이 주시는 떡이 겉은 달아도 속은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밉지만 마시고 조심하셔야 해요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귀덕 어멈의 말을 듣고도 설마 어머니가 자신을 나쁜 곳으로 보내겠냐며 오히려 귀덕 어멈을 안심시키려 했고 그만큼 그녀의 마음은 티 없이 맑고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동생 형준이와 우애 있게 지내거라라고 남기신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지극한 효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을 옥죄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엾은 서연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서연이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것을 보고 더욱 대담해져서 중매쟁이를 통해 최 부자 댁에 사람을 보내 혼례 날짜를 잡으라고 재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아들 형준이 한양에서 돌아오기 전에 서연을 처치해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형준이 알면 결사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있어 서연은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었고 이 장애물을 치움과 동시에 거금을 손에 쥐게 되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다가왔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워져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진사가 남긴 도장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최 부자 댁에서 보내올 예장지와 폐물을 기다리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돈을 어떻게 쪼개어 형준에게 보낼지, 밭을 얼마나 더 늘릴지 계산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 댁에서 보낸 하인이 큼지막한 함을 지고 이 진사댁 대문을 들어섰는데 그 함 속에는 늙은 부자가 젊은 첩을 사기 위해 보낸 비단과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하인을 맞이하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고 함을 받아 안방으로 들이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귀덕 어멈은 가슴을 치며 탄식했고 영문을 모르는 서연은 그저 자신의 혼수품이 온 줄로만 알고 수줍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방 안에 엽전을 쏟아놓고 그 소리에 황홀해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이 돈이면 우리 형준이 대과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고 말고 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서연의 인생이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피를 나눈 아들의 영달만이 세상의 전부이자 정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때렸지만 박 씨의 방 안은 탐욕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박 씨는 서연을 불러내어 비단 옷감한 피를 던져주며 이걸로 네가 입을 옷이나 한 벌 지어라. 혼례날이 멀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할 게다. 라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옷감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냐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단은 칠순 노인의 병수발을 들러가는 대가로 받은 사실상 팔려가는 몸값의 일부라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돌아가 밤새 바느질을 하는 동안 박 씨는 아들 형준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내용인즉 집안에 경사가 있어 돈을 마련했으니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아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붓을 놀리는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재봉틀 소리는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골 마을. 이 진사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서연은 다가올 비극을 모른 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이어갔고 박 씨는 동꾸러미를 베고 누워 아들이 금이 환영하는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치 않아 이 집안에 닥쳐올 거대한 파란을 예고하듯 밤새 눈보라가 몰아치며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풍경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고요해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차가운 바람보다 더 매서운 소문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모이는 우물가에서는 물을 뱉는 바가지 소리 사이로 은밀하고도 흉흉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단연히 진사댁에 관연한 딸 서연의 혼사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 진사댁 마님 박 씨가 돈에 눈이 멀어 멀쩡한 의붓딸을 다 죽어가는 노인의 첩으로 팔아넘기려 한다며 혀를 찾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산 너머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으나 정작 당사자인 서연의 귀에만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러한 소문이 집안 담장을 넘어 서연에게 닿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혼례 준비에 전념해야 하니 바깥 출입을 삼가고 방 안에서 몸가짐을 정갈히 하라고 엄명을 내렸고 서연은 그것이 신부가 갖춰야 할 예절이라 믿으며 묵묵히 따랐습니다. 박 씨는 대문을 걸어 잠근 채 가끔 찾아오는 중매쟁이 할멈과 안방 깊숙한 곳에서 소곤거리며 혼례 날짜와 예물 목록을 점검하는 일에만 몰두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짐승처럼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산다는 최 부자는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으나 자식 복이 없고 늙고 병들어 오늘 내일하는 처지였는데 그는 자신의 수발을 들고 저승길 노잣돈이나 챙겨줄 젊은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중매쟁이를 통해 서연의 단아한 용모와 착한 성품을 전해 듣고는 거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에게 있어 최 부자는 구세주나 다름없었고 그가 제시한 돈은 아들 형준을 한양의 고관 대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해줄 황금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씨는 서연을 불러내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밀며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시냅을 하며 네가 가면 이 어미는 적적해서 어찌 살고 하지만 내 앞길이 훤히 트인다니 기쁘기 그지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서연에게 신랑 될 사람이 비록 나이는 좀 있지만 학식이 높고 점잖은 선비이며 너를 정실부인 못지않게 대우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계모의 눈물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 자신을 위해 마음 써주는 어머니에게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제가 가서 잘 살면 그게 효도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만 하셔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진무구한 모습은 박 씨의 양심을 찌르기는커녕 오히려 속이기 쉬운 바보라며 비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가게 될 곳이 칠순 노인의 병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넉넉한 집안의 후덕한 선비에게 시집가게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진사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서연의 기구한 팔자를 동정했으나 서슬퍼런 박 씨의 성격을 알기에 감히 나서서 진실을 말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크크 혀를 차며 저 고운 처자가 늙은이 수발들다 청춘을 다 보내겠구나라고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개 중에는 박 씨가 아들의 출세를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니 독한 어미의 욕심이 결국 사단이 날 것이라고 예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서연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는 늙은 하인 귀덕 어멈뿐이었는데 그녀는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듣게 된 흉흉한 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의 국밥집 주모가 이 진사댁 딸이 최 부자네 첩으로 팔려간다며 돈이 웬수지 웬수야 라고 떠드는 소리를 들은 귀덕 어멈은 손에 들고 있던 콩나물 시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자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당장 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숨이 턱에 닿도록 집으로 달려온 귀덕 어멈은 안방을 기웃거리며 박 씨의 동태를 살폈는데 박 씨가 엽전 꾸러미를 세며 희죽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닦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어린 시절부터 업어 키운 서연 아기 씨가 그런 몹쓸 곳으로 보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덕 어멈은 어떻게든 이 사실을 서연에게 알리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박 씨의 서슬에 눌려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귀덕 어멈은 박 씨가 잠든 틈을 타 서연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는데 서연은 호롱불 아래서 홀레복에 놓을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귀덕 어멈은 서연의 야윈 손을 잡고 울먹이며 아기씨, 이 혼사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합니다. 라고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첩으로 팔려간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신랑 될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받으신 예물이 과할 정도로 많아요. 이건 혼사가 아니라 장사 같습니다라고 돌려서 경고했습니다. 서연은 귀덕 어멈의 말에 잠시 바늘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어멈,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내게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어. 나이가 좀 있다고는 하셨지만 학식 있는 분이라 하셨어. 라고 애써 불안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서연은 계모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 여겼고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에서 어머니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기에 귀덕 어멈의 말을 그저 노파심에서 나온 뜬소문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덕 어멈은 물러서지 않고 아기씨,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장터에 가보니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최 부자라는 노인은 70이 넘었고 병석에 누워 있답니다. 아기씨를 데려가는 건 병수발을 시키려는 거예요. 라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그제야 서연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고 잡고 있던 옷감이 바닥으로 스르르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연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고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어머니가 라고 되뇌었지만 지난 며칠간 박 씨가 보여주었던 과도한 친절과 급하게 서두르던 혼례 준비 그리고 엄청난 양의 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귀덕 어멈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져와 옷고름을 꽉 쥐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에게 직접 여쭤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붓고 충혈된 눈으로 안방 문을 두드렸고 박 씨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서연을 맞이했으나 서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는 눈매를 가늘게 떴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제가 갈 곳이 최 부자댁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인지요? 그분이 연세가 7순이 넘으셨다는 게 참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는 오히려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서연의 귀를 꺾으려 들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와서 어미를 추궁하느냐. 7순이면 어떻고 8순이면 어떠냐. 그댁 재산이면 네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하며 살 수 있다. 이 어미가 널 위해 밤잠 설치며 구한 자리인데 감히 불평을 해? 박 씨는 본색을 드러내며 뻔뻔하게 소리쳤고 그 말은 곧 귀덕 어멈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믿었던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박 씨는 우는 서연을 달래기는커녕 내 아들 형준이 앞길을 위해서라면 네가 그 정도 희생은 해야지. 네가 그 집에 가서 돈 좀 뜯어내면 우리 형준이 정승 판서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너는 오로지 동생 잘 되기만 빌면 되는 거야 라며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모에게 자신은 그저 아들의 출세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동안 가졌던 일말의 기대와 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변해버렸고 박 씨는 서연이 도망이라도 칠까봐 광열쇠를 채우고 감시를 붙이는 등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 지었고 밥도 넘어가지 않아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한양에 있는 동생 형준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생각했지만 형준에게 소식을 전할 길이 막막하여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귀덕 어멈은 갇혀있는 서연이 안쓰러워 몰래 주먹밥을 만들어 문틈으로 넣어주며 아기씨 힘을 내셔야 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했으나 서연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기도 하며 깊은 절망의 도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삭풍이 몰아치며 나뭇가지를 흔들어댔고 그 소리가 마치 서연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혼례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초조해하며 준비를 서둘렀는데 혹시라도 형준이 불쑥 찾아오거나 서연이 병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약재를 다려 억지로 서연에게 먹이며 네가 때깔이 고워야 최부자 영감이 좋아할 것 아니냐. 주는 대로 받아먹어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서연은 쓴 약을 삼키며 피눈물을 삼켰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죽음이 더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최부자 댁에서는 가마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며 서연에게 고운 비단옷을 입혀보았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서연의 모습은 마치 제단에 바쳐지는 재물처럼 처연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박 씨는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가서 아들 하나만 낳으면 그 재산이 다 내 것이 된다. 어미 원망 말고 팔자련히 생각해라. 라고 비정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혼사 날짜가 알려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저 집 마나님 독하기가 독사 같네 그려. 종과라며 박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작 대놓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서연이 늙은 부자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세상의 비정함을 탓하며 구경꾼으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이 진사댁 마당에는 벌써부터 잔치 분위기를 내려는 듯 청사초롱이 걸렸으나 그 붉고 푸른 빛은 서연에게는 저승길을 비추는 불빛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몰래 챙겨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서책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사무치는 그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일이면 낯선 남자의 집으로 끌려가야 하는 운명 앞에서 서연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갈 곳 없는 처지와 동생 형준의 앞길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공부하던 형준은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꿈자리가 사나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누이 서연이 산발한 채 울고 있는 모습을 본 형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붓을 놓고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에 안심했었으나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를 자꾸만 짓눌러 결국 책을 덮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서연을 구원할 한 줄기 빛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며 이 진사댁을 감싸 돌았고 서연의 방호롱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가마가 들이닥칠 것이고 서연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박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으나 다가오는 파국을 알지 못한 채 달콤한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날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산골 마을의 새벽을 가르며 불어오니 이 진사댁의 낡은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비명을 질러댔고 갇혀있는 서연의 방문 풍지는 마치 살려달라는 애원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갇힌 광옆의 작은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어 입김이 허약해 서렸고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운 서연의 몸은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서연이 도망칠 기운조차 없게 만들 요량으로 하루에 겨우 죽 한 그릇만을 넣어주었기에 서연은 허기와 추위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다가도 억울함에 다시금 눈을 번쩍 뜨곤 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집안의 귀한 딸에서 한순간에 늙은이의 제물로 전락해버린 기막힌 현실을 곱씹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씨는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을 다그치며 집 안팎을 쓸고 닦게 했는데 그 부산스러운 소리가 오히려 서연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소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안방에 앉아 최 부자 댁에서 보낸 예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혹시라도 흠집이 생기지 않았나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비단과 엽전을 어루만지는 박 씨의 손길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녀의 입가에는 이제 곧 큰돈을 손에 쥐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비릿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겪고 있을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이 돈으로 아들 형준을 한양의 고관들과 어울리게 할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귀덕 어멈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눈물을 훔쳤는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할수록 굶주리고 있을 아기씨 생각에 목이 메어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눈을 피해 몰래 누룽지를 헝겊에 싸서 품에 넣었지만 광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건장한 머슴 때문에 감히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귀덕어 멈이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감시를 붙여놓았고 행여나 서연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줄까봐 철통같이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덕 어멈은 그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천지신명님 저 불쌍한 아기씨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라고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산길을 재촉하던 형준은 며칠째 계속된 눈보라로 인해 발이 푹푹 빠지는 험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시도 쉴 수가 없어 밤낮 없이 걸음을 옮겼으나 험준한 산세와 매서운 추위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형준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꿈속에서 보았던 누이의 울부짖는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고 있습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연이 갇혀있는 방으로 박 씨가 들이닥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는데 그녀는 하녀들을 대동하고 들어와 서연에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죽어도 그 집에는 못 갑니다. 라고 애원했으나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네가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 씨의 섯을 퍼런 호령의 하녀들은 억지로 서연을 일으켜 세워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서연은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며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이는 동안 서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자신의 몸이 마치 시장 바닥에 내놓은 물건처럼 취급당한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서연의 야윈 몸을 훑어보며 추춘 며칠 굶겼더니 뼈만 남았구나.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금방 살이 오를 게다. 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계모를 노려보며 어머니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지하에서 통곡하실 겁니다. 라고 쏘아붙였으나 박 씨는 천벌,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게 천벌이라면 달게 받겠다. 라고 뻔뻔하게 응수했습니다. 박 씨는 서연에게 붉은 비단 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입히고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게 했는데 화려한 신부 화장을 한 서연의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창백하여 마치 살아있는 인형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서연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이 모습으로 늙은이의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박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의 머리에 족두리를 씌우며 이제야 좀 사람 꼴이 나는구나. 가서 아들 낳고 잘 살면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게 될 거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최 부잣댁 가마가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이 진사댁을 기웃거렸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삼삼오오 모여 세상에 저런 몹쓸 어미가 어디 있나. 제 자식 아니라고 생사람을 잡네. 라고 박 씨를 욕하면서도 혹시라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대문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박 씨를 찾아와 점잖게 타일러 보려 했으나 박 씨는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오. 다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오라고 문전박대하여 돌려보냈습니다. 형주는 고개를 넘던 중 잠시 쉬어가려 주막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고향 마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형준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아니 도련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집에 큰 경사가 났다던데 한양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형준이 무슨 경사냐고 묻자 그 사람은 모르셨습니까? 따님이 오늘 최 부잣댁으로 시집을 간다고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주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들고 있던 물사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형주는 그제야 어머니가 보낸 편지와 꿈자리의 불길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누이가 늙은 부자에게 팔려간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이럴 수는 없다. 절대 안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미친 듯이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는 오로지 집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진사댁 마당에는 어느새 멍석이 깔리고 잔치상이 차려지기 시작했는데 음식 냄새가 진동했지만 집안에는 웃음소리 하나 없이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박 씨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움직였고 간간히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해주었습니다. 갇혀있던 서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에 휩싸여 옷고름을 입에 물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혀를 깨물어서라도 이 치욕을 피하고 싶었지만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귀덕 어멈의 말이 떠올라 차마 죽지도 못했습니다. 박 씨는 서연이 혹시라도 자해를 할까봐 하녀 2명을 방 안에 감시자로 붙여놓았는데 그들은 서연이 꼼짝도 못하게 양옆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제발 나 좀 놓아다오. 너희들도 딸 가진 부모가 아니냐라고 호소했으나 하녀들은 박 씨가 무서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고 타들어가는 촛불만이 서연의 타는 속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신랑인 최부자 측의 행렬이 마을 어귀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서연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고 공포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박 씨는 그 소리를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오는구나. 이제 다 되었다라고 중얼거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당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최부자의 행렬은 위세도 당당하게 마을길을 지나왔는데 가마 앞에는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늘어섰고 뒤에는 예물을 실은 수레가 줄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화려한 행렬을 구경하며 혀를 내둘렀으나 가마 안에 타고 있을 늙고 병든 신랑을 생각하며 서연을 동정했습니다. 칠순의 최부자는 비단 옷을 입고 가마 안에 앉아 있었으나 기침을 콜록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어 누가 봐도 오늘 내일 하는 환자임이 분명했습니다. 대문 앞이 소란스러워지자 박 씨는 대문을 활짝 열게 했고 최부자의 하인이 먼저 들어와 큰 목소리로 혼례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박 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굽신거리며 최부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기이한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최부자는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 보였는데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만은 탐욕으로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박 씨는 방으로 들어가 서연을 끌어내려 했는데 서연이 문틀을 잡고 버티며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박 씨는 서연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인연이 미쳤나 얌전히 굴지 못해 라고 윽박질렀고 하녀들이 합세하여 서연을 강제로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으나 박 씨의 귀에는 그저 성가신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끌려 나온 서연은 마당 한가운데서 최 부자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쭈글쭈글한 피부와 검버섯이 핀 노인의 얼굴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서연의 고운 자태를 보고 만족스러운 듯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서연에게 악마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박 씨는 서연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어서 저를 올리지 않고 뭐 하느냐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귀덕 어멈이 참다 못해 뛰쳐나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마님 이건 아닙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아기 씨를 어찌 이런 곳에 보내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박 씨는 귀덕 어멈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이 미친 늙은이가 어디서 행패냐. 당장 끌어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귀덕 어멈을 질질 끌고 나갔고 귀덕 어멈은 끌려가면서도 도련님이 오셔야 하는데 라고 절규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례 절차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회를 보는 사람에게 어서 식을 진행하라고 눈짓을 주었고 겁에 질린 사회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례의 시작을 알리려 했습니다. 서연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으나 그곳에는 구경꾼들만 가득할 뿐 기다리는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형준아,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누나는 이렇게 가지만 너만은 이라고
작별 인사를 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명에 순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늙은 신랑이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고 박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여 마당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서연의 기구한 운명을 슬퍼하는 하늘의 눈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이 혼례는 무효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고 인파를 헤치고 들어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형준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서슬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 부자 역시 뜻밖의 방해꾼에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형준은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서연과 최 부자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 박 씨를 쏘아보며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누님을 팔아 제 앞길을 여시려 했습니까? 라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형준의 등장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고 잔치판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눈을 떴고 형준의 뒷모습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형준아, 서연이 흐느끼며 동생의 이름을 부르자 형준은 뒤를 돌아 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왔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당황함을 감추고 이내 표정을 고쳐 잡으며 형준아,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다.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이러는 게야. 저 어르신이 널 얼마나 도와주실 줄 아느냐 라고 변명하며 아들을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기까지 와서 이를 그르칠 수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형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 측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형준을 위협하려 다가왔으나 형준은 기죽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며 내 누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나는 비록 아직 관직이 없으나 선비의 명예를 걸고 이 불의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호통쳤습니다. 그의 기백에 눌려 하인들은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휘몰아치며 눈발을 더욱 거세게 날렸지만 형준과 서연이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형준과 탐욕의 눈먼 계모, 그리고 늙은 부자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이 차가운 겨울 마당을 뜨겁게 달구며 폭발 직전의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형준의 우렁찬 호통이 마당을 가르고 지나가자 잔치판을 메우고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판한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형준은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신은 채였지만 그 눈빛만은 대쪽같이 올고다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멍석 위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누이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계모 박 씨와 최 부자를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억지로 서연을 잡고 있던 하녀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마당은 폭풍 전야와 같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 씨는 믿었던 아들에게서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어쩔 줄을 몰라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형준이 한양에서 공부를 하느라 집안 사정을 모를 것이라 여겼고 이미 일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따를 것이라 계산했었으나 그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흔들리는 동공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준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미가 하는 일에 감히 대들다니 이게 무슨 폐륜이냐라고 소리쳤으나 그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형주는 어머니의 꾸지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자식을 팔아 영달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천륜을 어기는 폐륜입니다. 제가 과거 급제하여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케 하고 집안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지 누님의 피눈물을 딛고 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형준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옳소, 아들 말이 100번 옳소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형준 쪽으로 기울자 박 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가마 앞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최 부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기침을 해댔는데 그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박 씨가 딸을 잘 설득하여 기꺼이 시집 보내는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왔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인신매매 현장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잖은 체면을 중시하는 최 부자에게 있어 싫다는 처녀를 억지로 끌고 가려다 오라비에게 망신을 당하는 꼴은 죽기보다 싫은 수치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을 탕탕 치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고 그 소리의 좌중은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최 부자는 박 씨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치켜뜨며 이보시오, 이 진사댁 마님.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꼴이오. 딸이 효심이 지극하여 제 발로 오겠다지 않았소? 내 평생 이런 망신은 처음 당해보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박 씨는 최 부자의 녹이 띈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비굴한 표정으로 허리를 굽히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노여워 마십시오.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 잠시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갑자기 와서 사정을 몰라 그러는 것이니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부디 약조하신 대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형주는 박 씨가 비굴하게 구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최 부자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뵙기에 민망하오나 이 혼사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제 누님은 어르신 댁으로 갈 마음이 추호도 없으며 어머니께서 독단으로 꾸미신 일입니다. 사대부 집안의 법도가 엄연한데 어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첩실로 드리려 하십니까? 어르신께서도 자손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시려면 이쯤에서 물러가시는 것이 도리인 줄로 아옵니다. 형준의 당당하고 논리 정연한 말에 최 부자는 할 말을 잃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칠순의 연륜을 가진 그였지만 서슬퍼런 젊은 선비의 기백 앞에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최 부자는 더 이상 고집을 부렸다가는 자신의 명예만 더럽혀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에잉, 슈슈, 재수가 없으려니 별꼴을 다 보는구나. 내가 미쳤지,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 하다니. 라며 돌아설 태세를 취했습니다. 박 씨는 다급하게 최 부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르신, 아니 됩니다. 예물도 다 받았고 날짜도 잡았는데 이제 와서 가시면 어찌합니까?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오. 박 씨는 이미 받아놓은 돈을 돌려줄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져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이 여자가 노망이 났나. 싫다는 처녀 데려다가 내가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썩 비키시오. 그리고 받았던 예물은 당장 내 하인편에 돌려보내시오. 엽전 한 뼘이라도 비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 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최 부자, 댁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마루에 쌓여있던 함과 비단, 엽전 꾸러미들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형준이 너, 네가 어미를 죽이는구나. 박 씨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그 소리에 동정심을 보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준은 바닥에 널브러진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고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이 돈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님의 목숨값으로 제가 호의호식한다면 제가 훗날 벼슬길에 나아간들 백성들이 저를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저를 진정 위하신다면 부끄러움을 아셔야 합니다. 형준의 말은 차갑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말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악을 쓰지 못하고 멍하니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행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마당은 금세 텅 비어갔고 흙바닥에는 어지러운 발자국과 박 씨의 욕망이 남긴 잔해들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요란했던 꽹과리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만이 채워졌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혀를 차며 흩어졌습니다. 십심,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사람들의 뒤통수에 대고 박 씨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형준은 비로소 몸을 돌려 멍석 위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족두리는 비뚤어지고 고운 화장은 눈물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형준은 무릎을 꿇고 서연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 대며 누님, 이제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제가 왔으니 아무도 누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형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 쓰러져 있던 귀덕어멈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아까 하인들에게 끌려가 내동댕이 쳐졌던 귀덕어멈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아기 씨가 무사한 것을 보고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참말 잘 오셨습니다. 조금만 늦으셨더라도 우리 아기 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귀덕어멈은 형준의 옷자락을 잡고 넙죽 절을 올렸고 형준은 황급히 귀덕어멈을 일으키며 어멈이 누님을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늦어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마당 한복판에 홀로 남겨져 아들과 의붓딸 그리고 하인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형준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서연을 챙기는 모습에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뼈저린 패배감이 밀려와 더 이상 난동을 부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형준은 귀덕어멈을 부축하여 서연과 함께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별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씨가 있는 안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덕어멈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꿀물을 타왔고 서연에게 먹이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서연은 꿀물을 마시며 여전히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했으나 눈앞에 듬직하게 앉아있는 동생을 보며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굵어지며 마당에 남은 소란의 흔적들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준은 서연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제가 한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늘 고향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워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때맞춰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가 누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제가 집안 단속을 할 것입니다. 형준의 목소리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단호함이 묻어났고 서연은 그런 동생이 더없이 든든하고 고마워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은 다시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낮 동안의 소라는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이 진사댁의 굴뚝에서는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이번에는 귀덕 어멈이 정성스레 지은 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고 칩거했으나 형주는 굳이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시간이 필요했고 특히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별채의 작은 방, 호롱불 아래 셋이 둘러앉은 밥상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잔치상보다 따뜻했습니다. 귀덕 어멈은 아까 장터에서 사온 조기를 구워 형준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도련님이 오시니 집안에 훈기가 도네요. 이제 우리 아기씨 발 뻗고 주무시겠습니다. 라고 웃음 지었습니다. 서연도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밥술을 뜨며 옅은 미소를 보였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이 평범한 저녁 식사는 기적과도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형주는 밥을 먹으며 누이의 야윈 얼굴을 살피고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비뚤어진 욕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누님, 내일 날이 밝으면 아버님 산소에 다녀오십시다. 가서 아버님께 불효를 용서 빌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고해야겠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창호지 문 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조차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눈은 소리 없이 내려 쌓이니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듯 이 진사댁의 지붕 위에도 하얀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의 안방에서는 간간히 한숨소리가 들려왔으나 형준과 서연이 있는 별채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렇게 길고도 험난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아침이 찾아오듯 지난밤의 소란이 잦아든 이 진사댁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평온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마당에 수북이 쌓인 눈 위로 반사되는 햇빛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하여 지난밤에 추악했던 욕망을 깨끗이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형주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어내며 흐트러진 집안의 질서를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했고 그 빗자루 소리는 규칙적이고 힘차게 울려 퍼져 집안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하인들은 형준의 눈치를 살피며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동안 박 씨의 서슬에 눌려기를 펴지 못했던 그들의 얼굴에도 묘한 안도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방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는데 그 안에서 박 씨는 몸져 누워 끙끙 앓는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루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믿었던 아들에게마저 외면당했다는 충격은 그녀에게 화병이 되어 찾아왔고 그녀는 머리에 흰 띠를 두른 채 식음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어찌 키웠는데, 내가 어찌 뒷바라지했는데 라고 원망 섞인 한탄을 쏟아냈지만 그 소리는 방 안을 맴돌 뿐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이제 꺾인 날개처럼 초라해졌고 집안을 호령하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기운을 잃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밤새 뒤척이다 늦게 잠이 들었으나 아침 일찍 눈이 떠졌고 방문을 열고 나오자 상쾌한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하려 했으나 귀덕 어멈이 황급히 달려나와 아기씨,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네, 몸을 움직여야 잡생각이 사라지지. 함께 하세. 라고 말하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이 걷히고 다시 예전의 온화하고 단아한 기품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정성스레 흰 죽을 쑤어 소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향했는데 이는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던 계모일지라도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그녀의 굳은 심성 때문이었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서연은 어머니, 죽 좀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라고 나직이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으나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돌아누워 있는 박 씨의 머리맡에 죽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는 서연의 인기척을 느끼고도 돌아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차마 서연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기도 하거니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오기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방을 나간 후 형준이 안방으로 들어와 어머니 앞에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그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함을 잃지 않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밤의 일은 잊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테니 더 이상 누님을 괴롭히거나 집안의 재물을 탐하지 마십시오. 형준의 말은 진심이었으나 박 씨의 귀에는 여전히 철없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가장의 위험을 느꼈고 결국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형준은 집안의 곳간 열쇠와 장부들을 모두 챙겨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장부를 들여다보니 그동안 박 씨가 아들의 출세를 핑계로 무리하게 밭을 늘리고 빚을 낸 내역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형준은 혀를 차며 이 빚을 갚으려면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야겠구나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최 부자에게서 받은 예물을 돌려주면서 생긴 금전적인 손해를 메우기 위해 자신이 한양에서 가져온 책들을 팔고 직접 농사일에 뛰어들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오르는 것보다 먼저 무너진 집안의 도덕과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진사댁의 사정이 달라졌음을 눈치채고 우물가에 모여 형준의 대쪽 같은 처신과 서연의 효심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 집 아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칠순 노인을 호통쳐서 쫓아냈다지 않나. 서연 아기씨도 대단해. 그런 계모한테 죽을 쑤어 바쳤다니 나라에서 효녀비라도 세워줘야 해. 사람들의 입방아는 이제 비난에서 칭찬으로 바뀌었고 박 씨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그녀를 더욱 집안에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 씨는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막으며 자신의 과오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난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매서웠던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낙수물이 되어 떨어지는 해빙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진사댁의 마당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어 죽은 듯 서 있던 감나무 가지 끝에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주는 사랑방에서 글을 읽는 틈틈이 마당에 나와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았는데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모습은 헛된 욕망을 쫓던 예전과는 달리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서연 역시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이불을 널며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채비에 분주했습니다. 박 씨는 병석에서 일어났으나 예전처럼 안주인 행세를 하며 호령하려 들지 않았고 별채 뒷방으로 거처를 옮겨 조용히 지내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들의 앞길을 막을 뻔했다는 사실과 의붓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묵주를 돌리거나 불경을 외우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마당에서 들려오는 형준과 서연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는 문설주를 잡고 몰래 눈물을 훔치며 내가 복을 발로 찼어 라고 뒤늦은 후회를 삼키곤 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서연은 뒷산에 올라 쑥과 냉이를 캐와 저녁상을 차렸는데 밥상 위에는
향긋한 봄나물 국과 고소하게 무친 나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박 씨가 기거하는 뒷방으로 밥상을 들고 가서 어머니,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나와서 같이 드시지요. 라고 권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서연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쭈뼛거리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형준이 일어나 어머니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하자 박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은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형준이 먼저 입을 열어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어머니, 누님이 끓인 쑥국 맛이 일품입니다. 한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고향의 맛입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목이 메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 맛에는 서연의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박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서연의 손을 잡으며 서연아,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 다오. 내가 돈에 눈이 멀어 너를 구렁텅이에 넣으려 했다. 라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비록 늦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앙금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박 씨를 안아주며 어머니,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와 마음 편히 사시면 됩니다. 라고 위로했고 형준 역시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진사댁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욕심을 버리고 텃밭을 가꾸며 소일거리를 했고 서연을 친딸처럼 아끼며 지난날의 잘못을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계모를 더욱 살뜰히 보살피며 집안의 안주인 역할을 훌륭히 해내었고 형주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주경야독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 집안을 명문가라 칭송하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귀덕 어멈은 마루 위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화목해진 세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대감마님이 지하에서 편히 눈을 감으시겠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굴뚝에서는 때맞춰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을의 저녁 풍경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사각거리며 노래했고 처마 밑 제비집에서는 새 생명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주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 원님이 되었으나 벼슬길에 나가서도 늘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며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서연 역시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을 갔지만 자주 친정에 들러 어머니와 동생을 살폈습니다. 박 씨는 늙어 세상을 떠날 때 서연의 손을 잡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유언을 남기며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으니 이는 서연과 형준의 효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늙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의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을 가져온다는 이 진사댁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바람을 타고 먼 훗날까지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은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며 평온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바람이 맑게 불던 그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